봉준호 감독님 별명 아시죠? 네, 바로 공테일인데요. 세트나 소품 하나까지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디테일하게 연출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화 타이타닉을 보니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1등 칸 손님인 케이트 윈슬렛이 디카프리오와 함께 춤추며 놀다가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는 모습인데요. What? You think a first-class girl can't drink?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연 배우가 들고 있는 저 맥주병 보이세요? 정말 짧게 지나가서 정지 화면으로 잡아야 보이는데, 저 빨간색 삼각형 로고의 맥주, 실제로 타이타닉호에 실렸던 맥주예요. 와,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영화 타이타닉의 소품으로 등장한 이 맥주가 인상파 화가 마네, 그리고 입체파 거장 피카소 작품에도 나온다는 거 혹시 아세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이면서 동시에 미술 애호가이기도 한 조승원인데요. 키아프, 프리즈 이런 영향 때문에 요즘 미술에 관심 갖는 MZ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술과 미술을 주제로 한 강연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술꾼의 관점에서 명화에 등장하는 술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강연 오시는 몇몇 분이 아니라 주라기 월드 애청자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술꾼을 위한 교양 강좌, 영화 속의 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본 적 있으시죠? 마네가 그린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는 작품인데요. 마네가 세상 떠나기 1년 전인 1882년에 파리 살롱전에 전시가 돼서 찬사를 받았던 마네 대표작이거든요. 화려한 꽃을 꽂고 검정 벨벳 목걸이로 치장한 바텐더가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인상적인데, 술꾼인 저한테는 쉬종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 모델보다 그 앞에 놓인 이 술들에 더 관심이 가는데, 빨간색 삼각형 로고의 이 맥주 눈에 띄죠? 자, 바로 이 맥주가 영화 타이타닉에도 등장했던 바스 페일 에일이란 맥주예요. 사실 이 바스 페일 에일, 세계 주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영국 맥주인데요. 원래 영국에서는 지금 기네스 맥주의 기원이 된 포터 흑맥주가 오랜 세월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물 좋기로 소문난 버튼온 트렌트 지역에서 만든 보다 밝은 빛깔의 바스 페일 에일이 등장을 하면서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바스 페일 에일이 런던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19세기 후반에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서 대히트를 쳤고요. 그러면서 바스 양조장은 당대 최고의 맥주 회사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네가 이 작품을 그린 게 1882년이고, 특히 배경이 된 폴리베르제르 음악홀에 있는 바가 당시 파리의 대표 술집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무렵 바스 페일 에일은 이미 프랑스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마네 그림에 나온 바스 페일 에일 맥주는 20세기 들어서는 거장 피카소의 여러 작품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 피카소가 1913년 그리고 1914년에 제작한 건데요. 바스 맥주병을 주제로 완성한 작품들이에요. 하나같이 보면 바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건 1914년 작품인데, 이 바스 페일 에일을 주제로 아예 조각 작품까지 남겼거든요. 이런 걸 보면 피카소, 이분도 바스 페일 에일 맥주를 평소에 즐겨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바스 페일 에일 맥주는 초호화역에선 타이타닉에도 실리게 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타이타닉호가 싣고 간 바스 페일 에일이 무려 500상자 12,000병에 달했다고 해요. 물론 이 맥주 타이타닉 침몰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이 중에 9병은 1990년대 발굴 작업 당시 기적적으로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바스 페일 에일 맥주 회사에서는 타이타닉으로의 항해라는 컨셉으로 대대적인 마케팅도 펼쳤거든요. 자, 그런데 바스 페일 에일 맥주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재밌는 거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자, 먼저 김 PD,
김태리, 이병헌이 주연한 미스터 선샤인 알죠? 네, 압니다. 네. 그 작품 1화에 보면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대체 뭐예요? 신미양요로 알고 있습니다. 와,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를 잘하셨네. 맞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1871년에 군함 5척을 몰고 강화도로 쳐들어온 신미양요인데요. 아니, 만에 피카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신미양요로 튀느냐 하실 텐데, 자, 먼저 당시에 촬영된 사진부터 보시죠. 자, 이분은 인천부의 아전이었던 김진성이라는 하급 관리인데요. 흐뭇한 표정으로 맥주병을 안고 있는데, 어라? 빨간 삼각형 로고가 보이죠? 네, 맞습니다. 마네와 피카소 작품에 등장하고 타이타닉호에도 실렸던 바로 그 바스 페일 에일 맥주가 신미양요 때 느닷없이 등장을 한 건데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시즌2 한국 맥주 역사 편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신미양요 전투가 터지기 딱 이틀 전인 1871년 5월 30일 아전 김진성을 비롯한 몇 명이 미군 군함에 올랐는데, 그때 미군이 식사와 함께 술을 제공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난생 처음 서양술인 맥주를 접한 아전 김진성이 바스 페일 에일 빈 병을 들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서양의 맥주는 다름 아닌 이 바스 페일 에일일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네, 모네, 드가, 피사로, 르누아르,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상파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상파 화가 중에서 맥주를 가장 사랑했던 작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앞서 살펴본 폴리 베르제르의 바를 그렸던 마네였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분은 요즘으로 치면요, 분명히 맥덕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맥주가 나오는 그림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남겼거든요. 자, 시대별로 몇 작품만 먼저 살펴보면요. 이 작품은 마네가 네덜란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린 맛 좋은 복비어라는 작품인데, 석판 화가인 에밀 벨로가 파이프를 문 채 이렇게 맥주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1878년에 마네가 그린 복비어를 마시는 두 명의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어서 이 작품은 카페에서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카페 콘서트, 그리고 카페 콘서트의 코너, 웨이트리스라는 작품입니다. 마네가 그린 이런 맥주 그림 제목을 보면요, 유난히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복은 복비어, 즉 복맥주를 뜻하는데, 이건 대체 어떤 맥주일까요? 복비어는 원래 14세기 무렵 한자 동맹에 속했던 독일 북부 아인백이라는 지역에서 탄생시킨 다소 도수가 높은 맥주인데요. 17세기에는 이런 스타일의 맥주가 독일 남부 바이에른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아인백이었던 맥주 이름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독일어에서 아인이 영어의 혹은 언 같은 부정관사라서 아인백에서 아인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요. 백은 바이에른 방언인 복으로 변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표준 독일어로 마침 복이 숫 염소를 뜻하기 때문에 복비어를 생산하는 상당수 양조장에서는 염소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어요. 아무튼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몰트 풍미가 진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이 복비어가 19세기 마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볼 때,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맥주가 유행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 PD, 빈센트 반 고흐 좋아해요? 저 전시회도 갔다 왔어요. 진짜? 언제요? 한가라지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와, 그는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마 우리 김 PD도 좋아하는 반 고흐, 고흐만큼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떠난 작가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죠. 당대에는 뭐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고 작품도 안 팔려서 내내 궁핍하게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고흐가 그린 유화 900여 점 가운데 생전에 유일하게 판매된 작품이 있으니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작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던 당시에 고흐의 바로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그럼 대체 누구냐? 접시나 도자기 관심 있는 분이라면 빌레로이언 보흐라는 브랜드 다들 아실 텐데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참 많고요. 집들이 선물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빌레로이엔 보흐를 창업한 가문의 5대손 중에 외젠 보흐라는 분이 있는데 고흐하고 친분이 있어서 고흐가 초상화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외젠 보흐의 누나이자 화가였던 안나 보흐가 400프랑을 주고 이 붉은 포도밭을 구매를 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고흐가 세상 떠난 뒤엔 가치가 폭등했어요. 안나 보흐가 1907년에 파리의 한 갤러리에 되팔 때 처음 가격의 25배인 10,000프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불과 3년 뒤인 1910년에는 러시아 사업가한테 넘어갔는데 그때는 최초 가격의 75배인 30,000프랑까지 뛰었는데요. 그 뒤로 이 그림은 러시아 혁명 직후 국유화돼서 지금은 푸시킨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고흐 작품 중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이 붉은 포도밭은 고흐가 1888년 프랑스 남부 아르에 머물던 시절에 아르 인근의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와인 제조용 포도를 수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흐는 붉은 포도밭을 완성하기 한 달 전에는 바로 이 그림 녹색 포도밭을 그렸고요. 생애 마지막 70일을 보낸 오베르 마을에서도 포도밭 그림을 2점이나 더 남겼는데 자 보시면 자 이건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인 1890년 5월에 완성한 오래된 포도밭과 농가의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어서 그 다음 달에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오베르의 포도밭이라는 작품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고흐는 왜 이토록 포도밭 그림을 이렇게나 많이 그린 걸까요? 네, 아마도 고흐가 포도로 만드는 와인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고흐하면 압생트지 하실 분이 많을 텐데 미술사학자 프레드 리먼이 쓴 고흐의 다락방이라는 책에 따르면요. 고흐는 압생트에 빠지기 전부터 이미 와인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래서 1888년 동생 테오한테 쓴 편지에도 내 위장이 약해진 건 파리에 있을 때 싸구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다 라고 적기도 했거든요. 또 오베르 마을에 머물던 말년에는 압생트는 거의 끊고 양질의 와인만 입에 댔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고흐를 대표하는 술은 어쩌면 압생트가 아니라 와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술꾼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흐의 포도밭 그림은요. 작품이 그려진 시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포도나무 흑사병, 즉 필록세라가 창궐을 하면서 프랑스 포도밭의 4분의 3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와인과 브랜디를 한동안 못 만들게 되면서 대체 주류로 압생트가 큰 인기를 끌게 됐고 스카치 위스키가 급부상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고흐가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운 오베르 마을만 해도요. 필록세라가 번질 당시에 포도밭이 거의 다 황폐화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1888년과 1890년에 그려진 고흐의 포도밭 그림은 필록세라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다시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을 시작한 프랑스 농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와인의 신이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바쿠스인데요. 피로회복제 바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에 해당하는 이 와인의 신 바쿠스를 그린 유명한 화가도 있죠. 네, 바로크 미술의 개척자로 불리는 카라바조인데요.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러서 실력과 인성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카라바조가 1596년경에 그린 걸로 추정되는 이 바쿠스 그림은요. 와인이 등장하는 명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상파 작가들도 와인 명화를 정말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이건 르누아르가 1881년에 그린 선상 파티의 점심이라는 작품인데요. 테이블 위에 와인 여러 병을 놔두고 남녀가 함께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특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대 파리 사교계를 주름잡던 셀럽들이라서 더 눈길이 가요. 대표적으로 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 여성,
훗날 르누아르의 부인이 되는 샤리고 있고요. 또 비오는 날의 파리 거리 풍경으로 익숙한 금수저 집안의 화가 카유보트의 모습도 보이고요. 드가의 압생트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의 모델로 등장하는 배우 앙드레, 여기 보이시죠? 이 인물은 뭐 얼마나 와인을 많이 마셨는지 얼굴이 정말 불그레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혁명적인 결혼 초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갈의 와인잔을 들고 있는 이중 초상화라든가 모딜리아니의 1918년 작품 Man with a Glass of Wine이라는 작품도 와인이 등장하는 명화로 손꼽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술이 등장하는 명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하는 압생트는 이미 시즌1 압생트 편에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했고요. 시간 관계로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예술과 술에 얽힌 더 다양한 이야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추천곡이 있는데요. 위아더 나잇의 보컬로도 활약하고 있는 한병선 씨가 2020년에 발표한 싱글 러버인데요. 이 노래 정말 비트감도 좀 있으면서 몽환적이기도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가 떠들어대는 소리에 눈을 뜬다면 신화만 유령이어도 난 괜찮을 거야.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린 밤하늘